작년, 재작년에 영끌족들을 엄청나게 유입을 시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그래서 본인 능력 대비로 굉장히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DSR 40%도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과거에 하우스 푸어 기준이 어느 정도 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우스 푸어 이야기 나올 때 하우스 푸어의 DSR이 어느 정도 됐었냐? 그때 한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DSR 40%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집을 사는 것처럼, 무리해서 집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6일에 한 차례, 그 다음에 11월 25일에 또 오르고, 1월 그리고 4월에 또 오르고, 5월에 만장일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대 금리 인상 중에서 이렇게 빨리 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특히 금통위 3번, 지금 5월 7월 거의 금리 인상 분위기죠. 아마 7월은 미국의 금리 인상 보고 결정이 될 텐데, 미국에서도 별일 없는 이상 6월 7월에 빅스텝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로 봐서 5월 7월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최근 3번의 금통위는 모두 금리 인상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2020년 8월부터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아직도 저금리다, 아직도 0.5%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금리 시장 끝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하게 낮춰놓은 금리는 그 이상의 금리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굳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해외 정세에서 2015년 11월부터 미국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방법을 유동성으로 했기 때문이다. 돈을 엄청 풀어서 극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유동성을 엄청 미국에서 풀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따라했었죠.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아베노믹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 가치 낮추니까 뭐 수출에 유리해지고 막 이래서 환율 조작국이고 뭐 태클 걸 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 태클을 못 걸었어요. 왜? 지들이 먼저 그랬으니까. 그런데 2015년 11월부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 양적 긴축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때 금리 인상하고 18년 11월에 금리 인상했죠. 그러면 해외 정세 모르더라도 금리 인상 도중에 금리 인하 계기가 딱 2번이 있었죠. 미중 무역전쟁.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때는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 이거 MB 때처럼 일시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 모형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냐? 근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금리를 낮췄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자산시장은 그 이상으로 거품이 끼었을 때, 그때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위험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우리 실업률 높고요 하면서 미국에서 미루다가 지금 뭘 맞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이미 집값이나 뭐 대부분의 자산시장은 고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금리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축소하게 되면은 엄청 빨리 축소하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들어가는 거, 그냥 가격 올라가는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3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시중금리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지금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에요. 왜? 20년 5월에 주담대를 받았는데 21년 5월에 오히려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20년 5월에 주담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21년 5월에 이보다 더 떨어졌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20년 8월부터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보다 저렴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에 3.43%, 1년 만에 1%포인트가 올랐다고 그랬죠. 다음 1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2년 5월인데. 그러면서 고정금리를 선택했다면 5년 동안에 월 96만 6천원씩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114만 3천원이니까 고정금리 할 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도 변동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물가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정금리도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저금리일 때는 1%포인트 더 내는데 금리 막 올라갈 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이자가 34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말이 34만원이지 거의 1.34배 정도 늘어났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에는? 근데 주담대는 보통
30년 정도는 받죠. 그리고 집 사고 그 실수요들은 뭐 10년 뒤에 집을 팔 건데 10년 뒤에는 집값이 오를 거니까 앞으로 한 3, 4년 뒤에만 봅시다. 금리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올해는 34만 원 올라갔죠? 내년엔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2022년 5월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했다고 지금. 내년 5월에요?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 대공황 왜 터졌다고 그랬어요? 미국 채무 비율 대공황 정점 때 299%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근소한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파탄을 일으켰다. 빚이 1억일 때 금리 10%더라도 이자는 1,000만 원이고 10억일 때 금리 1%라도 이자는 1,000만 원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원금이 커지죠. 그런데요, 여기서 1% 오르면 원금이 낮았을 때는 1% 올리면 1,100만 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금이 커졌을 때 1% 올리면요 2,000이 되죠. 그래서 원금이 커지면은 근소한 금리 상승에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급격히 커지죠. 지금 299%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200%는 이미 진지게 넘어섰죠. GDP 대비 가계부채만 해도 100%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만 숨어있는 숨은 채무인 전세보증금만 포함하면은 가계부채만 한 150% 돼요. 근데 국가부채 한 이제 50% 정도 되죠? 그리고 기업부채도 100% 금방이죠. 대공황 때보다 우리나라 부채 위기가 더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적은 편인데 국가부채가 적으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국가부채가 너무 크니까 금리를 못 올리죠. 국가가 위기가 오니까. 그런데 가게는 부채 있는 사람들만 위기가 오죠. 그럴 때는 경제를 위해서 빚 있는 가구들은 과감히 버릴 때도 있다. 늘 그래왔고 파월이 이번에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맥락이었죠. 그래서 가계부채 현황 보면은 GDP 대비 106.7%, 이게 22년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를 넘어갔다.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사용 가능한 금액, 그러니까 총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가처분 소득이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소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저거 뭐 핸드폰도 안 쓰고요, 밥도 안 먹고요, 집세도 안 내고요, 그래서 그대로 모으더라도 2년은 넘게 걸린다는 거죠. 저만큼 부채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도 훅훅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 비소비 지출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세금하고 이자예요. 이거는 쓰지 않아도 나가는 돈이죠. 소비를 하기 전에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퍼가요 하더니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할 때 세금 이자가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세금도 올랐죠? 세금은 왜 올라요? 일단은 규제 정책으로 올라간 세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자산 가격 거품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1주택자들도 세금이 올라가죠. 다주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자. 집값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왜?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경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동산 전문가란 작자들을 본 적이 없다. 빚 상환액 제외한 소득을 보면은 이 시기만 해도 한 4천 정도 됐었는데, 자, 이 뒤에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 터졌죠? 자, 2018년에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 붕괴가 와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자를 낮춰서 비소비 지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온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죠. 근데 2022년부터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월급 올라가니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다중채무자들은 굉장히 부실이 커지고 있죠. 다중채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자, 주담대 받은 사람 중에서 44%가 이중채무자 이상이다. 그리고 저축은행 쪽에서 가보면 66%가 다중채무자다. 그리고 초이노믹스 이후에 딱 불어날 때부터 책정을 한 거죠. 빚내서 집 사라 한 게 2014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9월에 재건축 완화하고 12월에 부동산 3법 하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을 띄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중채무자 수가 급증했죠. 자, 이거 20년 기사입니다. 20년까지 22% 증가했는데 그 뒤에는 더 빠르게 증가했죠. 그래서 다중채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징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로 버틴 거예요? 저금리. 근데 저금리 시장이 끝나갔는데 위기라고 안 해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죠. 자, 고령층은 노후 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생산인구 아니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청년층은요, 지금 2030 이야기가 나오죠. 자,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3040이에요. 자, 3040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제활동의 중심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신규 내 집 마련 수요는 20에 없어요. 3040에서 들어오죠. 신규 내 집 마련 수요인데 이들이 지금
다중채무자가 되고 유동성 파티에 빠져서 빚을 엄청 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붕괴가 돼요.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너진 사람들 지금 집 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산 사람들 말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엄청나게 손해봤었죠. 그래서 내 집 마련 한참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10년 뒤에 일어날 텐데 그래도 10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때랑 부채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때보다 부채 규모가 2배 이상은 더 불었죠. 그만큼 한번 붕괴되면 회복하기 더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20대 이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늘어나고 있고 고령층 가계대출 비상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굉장히 유동성이 지금 무너지게 되면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가구 중에 벌써 17.2%가 적자 가구예요. 354만 가구. 근데 354만 가구 중에서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가 한 67만 가구 정도 돼요. 이들이 뭘로 버티고 있느냐? 보증금 올려서. 보증금 올려서 버틸 수 있는 이유. 보증금을 어떻게 쉽게 올려줄까요? 저금리니까. 금리 인상되면은 이거부터 붕괴되죠. 그동안에 저금리라는 것에 가려져 있던 그 부실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금리만 문제예요. 물가 상승률 4%로 대폭 상향한답니다. 자, 물가 자체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금리 인상 압박을 준다. 요런 건 둘째치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생활비가 많이 들죠. 덜 샀는데 더 늘었다. 벌써 월평균 소비 지출이 1년 만에 12만 원 정도 늘었어요. 훨씬 덜 샀는데. 그만큼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비소비 지출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예요? 보유세. 자, 우리나라 보유세 비싸다고 맨날 그러죠. 집 산 게 죄는 아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은 훌쩍 넘었다. 근데 문제는요.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데 GDP 대비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빨리 늘었다. 총 조세 대비로도 빨리 늘었던 거는 근로소득세 내는 것보다 보유세 많이 내는 게 맞죠.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둘째치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집에 대한 세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집값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소비 지출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영끌 지역들이 붕괴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노도강, 서울은 강북만 붕괴된다 했는데 이미 송파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외곽지역, 계속 외곽지역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요? 청라, 동탄 이런 데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의왕, 세종, 오산, 화성, 송도 이런 데를 다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게 앞으로 점점 타고 올라간다.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강남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샀겠죠. 그 다음에 마영성 사고, 외 지역 사고, 여기서도 이제 분당이나 과천 이런 데 먼저 사고, 하남 이런 데 사고, 그 다음에 동두천이나 광명이나 수용성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겠죠. 풍선 효과로 밀려나갔다는, 속았다는 것 자체가 여력이 거기밖에 못 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리하게 샀는데 외곽부터 붕괴되고 있는 거다. 이게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먼저 산 사람들은 더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었는데 그보다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경우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고 올라간다. 자, 결론. 길게 볼 거 없습니다. 무리해서 집 샀다는 거. 영끌했다는 거죠. 영끌했다는 거는 소비 지출 제외하고 다 비소비 지출로 나갈 수 있게 대출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소비 지출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비소비 지출도 올라가고 있다. 소비 지출은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가 문제고요. 비소비 지출은요, 금리 이자 플러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 플러스 앞으로 세금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고령층이 무너지고 있대요. 고령층 붕괴에 따라서 복지기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 거다. 이렇게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초이노믹스 같은 미친 짓도 안 하는 이상은, DSR이 걸렸기 때문에 초이노믹스 같은 미친 짓도 못해요. DSR을 푸는 미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 빚을 지금 2030이 극복할 때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